네, 물리, 무기화학, 분석화학 앞으로 강의하게 될 안항선입니다. 자, 요번에 2019학년도까지 시험 보던 거하고 이제 2020년도에 조금 바뀐 게 있죠. 그래서 그 바뀐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비해서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좀 설명하고, 공부하는 방법들. 사실 공부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동안 여러 번 준비했었던 학생들 중에서도 원래 이 시험이 경쟁률이 10대 1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험 딱 봐가지고 붙는 경우는 거의 기적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거의 학교마다 레전드처럼 전설처럼 내려오죠. 그래서 보통은 2번, 3번씩 준비하고 그 이상도 준비하는 사람들 많은데, 어쨌든 그런 학생들 중에서도 보면은 생각보다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직도 공부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일단 뭐가 바뀌었느냐? 자, 그동안 한참 한 4년 정도, 5년 정도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됐었었죠. 그래서 논수령, 이거는 이제 교육학이니까 빼고, 기입형, 서술형, 그 다음에 논수령 해가지고 전체 시험 문제 중에서 전공 A하고 B가 80점 정도로 구성이 돼 있었죠. 근데 일단 크게 조정된 내용을 보면은 기입형 문항의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원래 이게 전공 A 시간에 8문항이 있었는데 전공 A의 4문항, 전공 B의 2문항 해가지고 6문항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기입형이 줄어들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원래 이게 논수령, 이게 초반기에는 교육학하고 전공을 갖다가 반반 나눠서 합쳐서 10점을 만들어가지고 논수령이 하나가 있었는데, 딱 하나 시행되고 난 다음서부터는 전공하고는 좀 안 맞아가지고 과학교육만 논수령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게 과학교육 10점짜리 논수령이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 논수령이라는 게 겉보기에는 무슨 논술하라는 것처럼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과학교육 전공에 대한 시험 문제예요. 말 그대로. 아는지 틀리는지를 갖다 물어보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하나의 주제로 10점을 만들려니까 너무 헤비해서 이걸 둘로 나눠가지고 그냥 논술형 5점짜리 둘로 나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술형이 아니라 서술형 2문제로 나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논술형이 없어지고 서술형 2문제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항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어요. 과학교육 쪽에서는 논술형이라고 얘기했었던 한 가지 주제에 대한 헤비한 서술식의 문제가 없어지고 주제를 달리할 수 있는 2문제로 쪼개졌다는 게 달라진 점이라면, 나머지 물리, 무기, 분석, 그 다음에 유기화학 쪽에서는 기입형 문제가 살짝 줄었다라는 부분이 차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메인이 해당이 되는 서술형의 비중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기입형, 서술형. 저는 물리, 무기, 분석에서는 이 2가지 형태의 문제만 나오니까 기입형하고 서술형,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기입형 문제예요. 기입형 문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기출문제죠. 기입형 문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점수는 2점입니다. 모든 기입형 문제는 기본적으로 점수가 2점이에요. 그리고 기입형 문제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물론 2점짜리 보면 다 기입형 문제인데, 문제 내용에 보면은 분포를 따르며 1 이외에 다른 준위는 여기 보면은 분자가 2에 있을 확률을 쓰시오. 하나 계산하시오라고 얘기를 하지, 문제 내에 풀이 과정을 써라, 설명해라, 이런 내용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답만 쓰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입형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풀이 과정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답만 쓰면 돼요. 답안지에도.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기입형 문제 같은 경우엔 물리화학이 됐든 분석화학이 됐든 무기화학이 됐든지 간에 만약에 단위가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숫자 뒤에다가 단위를 반드시 써줘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줄도 에너지 단위지만 ATM 리터도 에너지 단위예요. 그러면 내가 답을 갖다 써놓고 난 다음에 거기 뒤에다가 단위를 안 써놓으면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단위인지, 무슨 단위를 의도했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점, 심하면은 기입형 같은 경우는 2점을 다 깎을 수도 있어요. 답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입형을 쓸 때는 풀이 과정이 없기 때문에 답이 정확히 맞아야 돼요. 답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해라?
단위를 명확히 써라라고 얘기하는 게 기입형 문제를 갖다 답안지로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한번 봐본 사람도 있을 테고 올해서부터 처음 시작한다고 오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이제 한번 시험을 봐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답안지 작성을 해보면 어떻다? 내가 만약에 공부를 되게 많이 한 경우에 있어서는 답안지 작성하는데 시간이 부족한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중에 이유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 모아놓고 모의고사를 갖다가 채점하고 그러면서 답안지 작성하라고 그러면은 기입형 문제에도 이만큼 풀이 과정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시간 낭비입니다. 기입형은 말 그대로 답만 쓰라고 나온 게 기입형인데 거기다가 풀이 과정을 왕창 쓰면은 그 풀이 과정 쓰는 동안에 5분씩 잡아먹게 돼 있어요. 2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점당 2.5분 정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과학 교육 쪽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시간을 세이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점당 2.5분이니까 문제 풀고 답안지 작성하는 데까지 토탈 들어가는 시간이 기입형은 5분이야. 그런데 풀어놓고 난 다음에 답안지에다 풀이 과정을 갖다 이만큼 써요.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5분 내에 다 못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기입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라? 답안지를 작성할 때 답을 쓰고 단위만 명확히 하면 된다. 거기에 풀이 과정 쓰잘데기 없이 많이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기입형 문제는 특징이 뭐냐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지문에서 물어보고 있는 게 딱 하나예요. 분자 3의 분자가 3스테이트에 있을 수 있는 확률을 쓰시오. 한 가지 질문을 갖고 있죠. 근데 기입형 문제 중에 어떤 기입형 문제는 두 개의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용액 가에서 다를 AgCl의 몰 용해도가 큰 것부터 순서대로 쓰고 문제 하나죠. 그 다음에 용액 나에서 평형 상태에서 Cl-의 농도와 I-의 농도 B를 구하시오. 문제 두 개죠. 그래서 같은 기입형 문제인 경우에도 어떤 거는 한 개의 질문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건 두 개의 질문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개의 질문을 갖는 경우는 답이 딱 맞으면 그 2점이에요. 한 개의 질문을 갖고 있는 경우에 앞에 것처럼 한 개의 질문을 갖는 경우에 답만 딱 맞으면 그게 2점이에요. 반면에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써야 되는 게 두 개죠. 그래서 답을 작성할 때 AgCl의 몰용해도의 순서 땡땡 해놓고 난 다음에 순서를 작성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1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답을 쓸 때 Cl-분의 I-의 농도 B는 얼마? 답을 쓰세요. 그 답만 쓰면 그게 또 1점이 돼요. 이 부분 점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막 답이 틀렸는데도 막 풀이 과정을 열심히 봐서 뭘 추가로 점수가 주겠다. 서술형에선 그게 가능하지. 기입형에서는 보통의 경우에는 답만 쓰는 거기 때문에 답이 틀리면 그냥 틀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부분 점수 준다 그러면은 2점짜리 기입형 문제에 문제가 두 개가 있으면은 각각 하나 맞출 때마다 1점씩 주겠다. 이게 부분적으로 점수를 주겠다라는 것의 의미지 풀이 과정을 보겠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입형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뭐가 필요 없다? 기입형 문제에 풀이 과정 쓰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기입형 문제는 일반적으로 두 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어떤 좀 헤비한 캘큘레이션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한 문제가 2점이 되는 거고 그리고 간단하게 조금 풀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2점짜리 문제에 두 개의 질문이 들어가 있어서 질문 하나당 답을 할 때마다 1점씩 주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기입형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두 종류가 있어요. 4점짜리 문제도 있고 5점짜리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문제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4점짜리 문제는 통상적으로 두 개의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당 2점씩의 배점을 가져요. 그리고 기입형 문제와 달리 그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엔 문제 지문 내에 풀이 과정을 쓰라는 얘기가 꼭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EA를 구하는 과정을 쓰고 풀이 과정을 쓰라는 얘기죠. 에너지 구하라는 거죠. 그 결과를 알파와 베타가 포함된 식으로 나타내시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제 하나의 문제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한
풋사이 B에서 풋사이 A로의 전자전이에 필요한 빛의 최대 파장을 구하는 과정을 쓰고 그 과정을 쓰고 그 결과를 베타 HC가 포함된 식으로 나타내시오. 그래서 서술형은 항상 풀이 과정과 답을 쓰기를 요구를 해요. 그리고 4점짜리 문제에는 한 문제당 질문이 2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질문 하나에 대한 답을 맞추면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풀이 과정이 타당하다면 2점을 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서술식 문제라고 해서 마냥 서술을 갖다가 줄장창 길게 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 너무 많이 쓰게 되면 나중에 가면은 막 답안지에 쓸 칸이 없어가지고 답안지를 막 세분해가지고 깨알만하게 보이지 않는 글씨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 별로 좋은 답안지 작성 요령 아닙니다. 답안지에는 여러분들이 꼭 무엇을 써라? 꼭 필요한, 계산하는데 꼭 필요한 공식, 그리고 그 숫자에, 그 공식에 어떤 숫자를 대입했는지, 그 다음에 설명할 때 필요한 핵심 단어, 요런 것들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서술형 문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답을 맞추는 겁니다. 전공에서. 일반적으로 채점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채점이 진행이 되느냐 하면은, 먼저 답을 봐요. 그래서 답이 맞아. 그러면은 서술식의 풀이 과정에 대해서는 대충 아무렇게나만 써도 일반적으로 해당 점수를 다 주는 방식이에요. 답이 틀렸어. 그때는 서술식을 앞에 풀이 과정을 조금 꼼꼼히 봐요. 뭐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점수를 줄 수 있는 구석이 있나. 그렇지만 답이 맞은 상태에서는 앞에 서술식 부분은, 앞에 풀이 과정 부분은 보통의 경우는 형식만 갖춰도 점수가 풀로 다 나갑니다. 왜? 풀이 과정이 틀렸는데 답이 맞을 수는 없거든. 그 다음에 풀이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워낙 다양한 답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가 들어가면 몇 점 더 주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술식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답이 맞는 겁니다. 답만 맞으면 앞에는 풀이 과정은 형식만 갖춰도 보통은 그것에 해당되는 모든 점수를 줘요. 다만 답이 틀렸을 때는 아무래도 풀이 과정에서 뭔가 건져야 되니까 그때는 뭔가 조금 더 쓰고 출제자가 의도하는 식이 있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포함된다?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었던 가장 핵심적인 공식, 그리고 그 공식에 무슨 숫자를 집어넣는지를 보여주는 과정, 그리고 최종적인 답과 그것에 해당되는 단위, 이런 것들을 조심해서 쓰시면 돼요. 분석화학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뭘 또 조심해야 될까? 보통의 경우에 있어서는 유효 숫자를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분석화학만 그래요. 물리화학은 유효 숫자 신경 거의 안 쓰는 걸로 보입니다. 문제 낸 형태를 보면은 이거는 유효 숫자 전혀 신경 안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리화학이나 무기화학 같은 경우는 유효 숫자를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분석화학에서는 유효 숫자를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신경을 갖다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점. 서술형 5점. 5점짜리인데 이거는 왜 5점이냐? 4점하고 뭐가 틀려서 5점이냐? 질문 개수가 하나 더 많아요. 자, 봅시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빈칸 1과 2를 채워 지표표를 완성하고, 지표표 완성하라는 게 있죠? 질문 1. 이거 1점짜리일 거예요. 그 다음에 M을 구하는 과정과 결과를 쓰시오. 자, 메탈이 누군지를 추정하는 과정을 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질문 2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CO 신축 진동에 해당되는 기하 표현을 구하는 과정과 결과를 쓰시오. 이게 3점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앞에 이 지문은 1점짜리,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어지는 두 개의 질문은 각각 2점. 그래서 합이 5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서술식 문제지만 빈칸 1과 2를 채워 지표표를 완성하고라고 얘기했죠. 여기 뭐 풀이를 어떻게 하여라 뭐 이런 얘기 별로 없죠. 이건 사실은 그 1과 2에 들어가는 답만 맞으면 주겠다, 점수를 다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1점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이 5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5점짜리 서술식 문제에는 질문이 3개, 4점짜리 서술식 문제에는 질문이 2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답안 작성은 어떻게 하라? 답을 맞추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답을 얻기 위해서 필요했었던 핵심 키워드 혹은 아니면 핵심 공식, 그리고 공식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백히 표현을 해주면은 감점 없이 답을 갖다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 푸는 답안지 작성하는 요령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1년 뒤가 되면은
1년, 그러니까 정확히 한 11개월 조금 더 남았죠. 12개월 좀 안 되게 남은 거고, 11개월은 조금 더 남은 거고, 한 11개월 보름 정도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게 될 텐데, 그 시험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여러분들이, 답안지 작성하는 요령이 중요하다. 특히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보면서 그런 느낌들 많이 받을 거예요. 왜? 모의고사 보다 보면은, 물론, 모의고사 보는데 막 시간이 남아 죽겠어 이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예, 그 학생은 그렇게 되면 그 해는 그의 시험은 이제 관람하러 시험하러 들어가는 거고 경험.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좀 많이 준비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모의고사 보는데 시간이 부족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문제 몇 개도 안 되는데 90분 동안 풀면서 시간이 왜 부족해?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 내 학생들한테 답안지 작성하는데 시간 얼마 걸렸니? 그러면은 90분 시험 중에 60분 풀고 30분 답안지 작성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 답안지를 요령 있게 작성해서 거기서 시간을 줄이면 그게 여러분들 성적의 1, 2점 혹은 크게는 3, 4점 이상이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도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공부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출 분석인데 어떤 단원에서 어떤 문제가 몇 개가 나왔는지를 갖다가 분석을 갖다가 해봤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2014년 이후서부터 쭉 보게 되면은 이제 물리화학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요게 이제 2016년서부터가 요게 좀 바뀌었죠, 문제가. 그래서 그때 보면은 요게 물리화학은 매년 5문제가 출제가 돼 있어요. 물론 올해는 좀 바뀌겠죠. 문제 분포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물리화학이 매년 5문제, 그 다음에 무기화학이 매년 3문제, 그 다음에 분석화학이 매년 4문제. 그래서 그 물리화학, 무기화학, 분석화학의 점수 배점이 어떻게 되느냐면 물리화학이 15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지껏 그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무기화학이 13점이 나왔고 그 다음에 분석화학이 14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 14점. 근데 평균 14점을 기준으로 분석은 딱 14점 나오는 거고 무기화학이 그거보다 1점 더 적게 나오는 거고 물리화학이 그거보다 1점이 더 많게 나와요. 그래서 15, 13, 14 요 정도의 배점을 가져서 42점이 전체 100점 만점 중에 42점이 전공 요 세 과목에 해당되는 점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점수 각각의 매해 어떤 단원에서 매해 출제됐는지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들은 교수님들이 보통 수능도 마찬가지죠. 교수님들이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내요? 모든 단원에 균일하게 분포를 해서 어떤 한 단원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시험 문제를 그런 식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지껏 여러분들이 봤었던 대부분의 시험은 항상 어디에 특별히 치우치지 않게 시험을 내는 걸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할 때 시험 범위가 주어지면 모든 시험 범위를 다 균등하게 분배해서 매 단원을 똑같은 정도의 비중을 두고 공부하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세요. 어떤 단원은 평생 여지껏 20년치를 모아놨는데 20년 동안 한 번도 출제가 안 되는 단원도 있어요. 이건 뭡니까? 아예 이건 시험 범위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단원들 같은 경우에는 20년 동안에 한 문제 나왔어. 어떤 단원들 20년 동안에 한 문제 나왔어. 반면에 어떤 단원들은 20년 동안 출제된 걸 모아놨더니 15, 12문제씩 나오더라. 이거 반응 속도로는 23문제 나왔죠. 매년 다 나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물리화학이나 무기화학, 분석화학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때 모든 단원에서 균등하게 분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하게 엄청나게 많이 출제되는 단원이 있고 아예 안 나오는 단원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공부할 때 어떻게 심 조절을 해야 될까? 여러분들 이건 물리, 무기, 분석, 유기화학에다가 과학 교육에다가 교육학까지 다 공부하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공부할 게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균등하게 힘을 분배해서 공부를 한다? 5년에서 6년 준비할 거라고 그러면 그것도 가능할 텐데 말도 안 되죠. 듣는 순간 막 모골이 송골하고 머리가 쭈삐쓰죠.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할 때는 항상 문제가 많이 나오는 과정 그 단원에는
힘을 많이 써야 돼요.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지껏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낼 때도 문제를 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기존에 나왔었던 거 조금 비껴서, 아니 여기서 비껴서 얘기한다는 얘기는 완전히 벗어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약간 틀어서 조금 더 모디파이해서 조금 새로운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추가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 구석구석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출제 빈도가 보였었던 단원에서는 그동안 문제에서 언급된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문제에서 언급된 것들도 많이 봐야 되겠지만 동시에 조금 벗어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이런 식으로 뜨문뜨문 출제되는 데는 어떻게 돼요? 뜨문뜨문 출제되는 단원은 그냥 중요한 거, 굵직굵직한 거 위주로 공부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출제되는 단원은 20년 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게 갑자기 출제될 리가 없죠. 안 봐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 조절을 해서 하시면 돼요. 근데 뭐 여러분들은 근데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그 심 조절은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때도 심 조절을 해서 가르칩니다. 이 단원, 뭐는 중요하다, 뭐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 계속 반복하면서 할 거예요. 그러면 그냥 절 믿고 따라오세요. 내가 중요하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던 거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니까 그거는 힘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복습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고, 특정한 단원에서 제가 빼놓고 가르치는 것이 있다면 나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빼놓는 거니까 그런 거 굳이 더 찾아서 공부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막 8월달, 9월달까지 공부 엄청나게 했는데 내가 가르치는 거, 이 강사가 가르치는 거 다 했어. 근데도 시간이 펑펑 남어. 그랬을 때는 사이드도 좀 파도 됩니다. 근데 내가 가르치는 것도 아직 충분히 다 흡수를 못 했는데 사이드를 판다. 이건 거의 자살행위예요. 그런 거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중요한 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시간이 남으면 오히려 그걸 더 반복해서 보는 게 실제 시험에서 성적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하라라는 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 무기화학하고 분석화학도 보면은 여기 보면은 기출 분석한 것들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들도 지금 화면에 안 나오지만 이것들도 보면은 특정한 단원에서 더 많이 나오는 단원들이 꽤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매해 분석화학이다 그러면 매해 빼놓지 않고 산염기 쪽에서는 꼭 하나씩 나옵니다. 그게 다양자성산이든 일량자성산이든 산염기 적정이든 그 다음에 사나오는 단원 매해 꼭 나옵니다. 한 문제씩은 꼭 나옵니다. 네 문제 중에 한 문제는 무조건 사나오는 단원에서 나오고 네 문제 중에 한 문제는 무조건 산염기 단원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문제는 여러 단원에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예를 들어서 기기분석이라고 그러면 기기분석 참 많죠. 원자흡수 분광법 있고 크로마토그래피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냥 분광분석도 있고 일반적으로 분광분석이 기기분석에서는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크로마토그래피, 그 다음에 드물게 원자흡수 분광법,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럼 그건 매해 나오느냐? 그건 아니고 이 세 개 중에서 골라서 드문드문 한 2년에 한 번 골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기분석이 안 나오는 해도 있어요. 한 3년에 2년 정도는 기기분석이 나오고 3년에 1년 정도는 기기분석 파트가 안 나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분석화학에서 앞에 부분에 보면은 뭐가 이제 또 시험 문제가 나오느냐? 용해도 평형, 용해 평형에 관련된 것들이 주로 시험 문제에 나와요. 그래서 용해 평형에 관련된 거. 근데 올해는 좀 특이한 거 나왔었죠. 앞에 데이터 분석하는 거, 범위, 유효 숫자 범위 계산하고 뭐 이러는 거 나왔었죠. 이건 굉장히 드물게 사이드로 좀 셌었던 거고, 매해 비슷한 거 계속 나오다 보니까 좀 바깥으로 셌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무기화학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일종의 전략 과목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조금 약간 사이드로 타긴 했는데, 보통의 그 전까지의 무기화학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점군 이론을 갖다가 잘하면 문제의 대부분을 풀 수 있을 정도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쪽에 여러분들이 아주 핵심적인 면목 파트에만 초점을 맞추더라도 상당한 고득점을, 그러니까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들인 노력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측면에서 가장 큰 것이 무기화학 파트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었다라는 거, 물론 제가 가리키면서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가리키게 될 겁니다. 자,
다음에 나왔었던 거는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했었던 게 뭐 이제 앞으로 강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뭐 특별하게 작년하고 제가 달라진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시간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그 강의 시수를 조금 늘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두 개의 트랙으로 저는 운영을 할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토탈 솔루션 과정이라고 그래가지고 메인 코스죠. 그래서 메인 코스는 이제 보통 금요일 날 진행이 되게 되겠고 한 8타임 정도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1월에서 6월까지는 교과 과정 내용을 갖다가 쭉 얘기를 갖다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대충 한 10주 정도는 물리화학을 할 거고 그 다음에 16주는 무기화학하고 분석화학을 섞어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6월 달 정도면은 교과 내용이 다 끝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데 사실 문제풀이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풀이는 기출문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매해 나오는 실제 시험 문제가 기출문제에서 약간 변형된 형태를 갖는 경우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문제풀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풀이입니다. 굳이 따진다면은. 그래서 그 기출문제를 일종의 문제풀이 과정으로서 7월, 8월, 9월 뭐 이 정도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아마 9월 중순이나 그 정도 조금 넘어가면 아마 끝나게 될 건데 9월 말 정도 되겠네요. 9월 말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될 거고 10월서부터는 이제 그 통합 모의고사라고 그래가지고 화학, 전공화학이죠. 전공화학하고 그 다음에 과학교육론까지 해가지고 통합으로 모의고사를 진행해서 여러분들이 시간 조절하거나 답안지 작성하는 요령을 익히는데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랙 2가 있죠. 트랙 2는 사실은 이거는 재수를 한 학생들을 위해서 혹은 아니면은 재수 이상 하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를 위해서 사실은 개설한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교과에 대한 공부는 충분한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교과를 6개월 동안이나 질질 끌게 되면은 뭐 사실 약간 지루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구성이 되는 라인을 갖다가 3월 달서부터 일요일 날 개강을 하게 될 겁니다. 문제 짧아요. 4타임 정도밖에 안 되고 일단 시작을 할 때 그 단원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요약 정리한 다음에 한 10문제 정도의 문제를 갖다가 풀게 될 겁니다. 작년에는 그 10문제가 조금 어렵다라는 학생들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반반 나눌 거예요. 그래서 5문제는 조금 쉬운 문제, 그리고 나머지 5문제는 모의고사 수준의 문제로 구성을 해가지고 해당 단원에서 배웠었던 핵심적인 내용을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복습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교과 과정에 대해서 확실히 다 이해를 해서 나는 문제만 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으면은 이 라인을 뭐 따라가시는 방법도 한 방법이고, 그 다음에 교과 과정을 들으면서도 역시 사실은 교과 과정에서 문제를 풀어주면 좋은데 사실 교과 과정에서 문제 풀면서 나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랙 1 루트를 타고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토탈 솔루션 과정으로 가는 학생들 가진 경우에도 사이드 문제풀이랑 비슷하게 크리티컬 솔루션을 따라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1월달, 2월달이면은 물리화학이 굉장히 많이 끝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3월달에 물리화학의 문제풀이 과정이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2월달에 배웠었던 걸 3월달에 복습하면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3월 달서부터 시작해서 8월 달까지 24주니까 6개월이 되겠죠. 전체 중에서 그 24주 중에서 10주는 물리화학이에요. 그 다음에 14주가 무기 분석화학에 해당이 될 겁니다. 무기화학하고 분석화학은 작년에는 그 4타임밖에 안 되는 걸 갖다가 2타임 나눠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너무 세분화가 돼요. 그래서 별로 좋지는 않아가지고 요번에는 그 14주를 무기화학하고 분석화학을 각각 7주로 할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나갈 거냐면 무기만 7주, 분석만 7주 이렇게 나가지 않고 무기 한 주, 분석 한 주, 무기 한 주, 분석 한 주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쫙쫙쫙쫙 해서 8월 말에는 여러분들이 내용 복습을 모두 다 끝나고 문제풀이까지 끝날 수 있도록 문제풀이와 내용 복습을 동시에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 사실은 내용 복습보다는 문제풀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24주니까 240문제 정도 되겠죠. 한 주에 10문제씩 푸니까
그 정도면 사실은 부족한 문제는 아닙니다. 세 과목의 문제풀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다음에 트랙 2 크리티컬 솔루션 과정인데, 크리티컬 솔루션 과정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러면은 10월 11월로 들어가기 전에 4주 정도 시간이 남죠. 그 4주 동안에는 매주 모의고사를 갖다 보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거는 미니 모의고사죠. 물리 무기 분석에 관련된 것만 모의고사로 보게 될 겁니다. 통합으로는 못하니까. 통합으로 하려면 뭐 이호 선생님한테도 제가 동의를 좀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김은경 선생님한테도 동의를 얻어야 되고, 문제 받아야 되고,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물리 무기 분석에 관련된 것만 미니 모의고사로 매주 하는 세트씩 나가게 될 겁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토탈 솔루션 과정에 있는 학생들도 거의 이제 문제풀이가 완성이 돼 갈 테니까 그때쯤 어차피 날짜도 틀리니까 일요일 날 나와서 간단하게 모의고사 본다 생각하시고 매주 하나씩 풀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토탈 솔루션 과정에 있는 학생들과 크리티컬 솔루션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결국은 통합 모의고사 10월, 11월에 합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토탈 솔루션 과정을 듣는 학생들도 여유만 된다면은 이게 시간적인 여유, 심적인 여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크리티컬 솔루션 일요일 날 나와서 아침에 좀 복습하고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학원에 나와서 열심히 복습하다 들어가는 것도 좋은 학습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뭐 그렇게 진도가 나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강의는 원래는 1월 4일 날 개설을 하려고 제 마음에 먹었는데, 생각해보니까 1월 2일 날 성적 발표인데 1월 4일 날 하면은 너무 잔인한 것 같아. 그래서 일주일 미뤘어요. 1월 11일 날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토탈 솔루션 과정은 1월 11일 날 개강이 될 거고, 크리티컬 솔루션 과정은 3월 첫 주 일요일 날 시작이 되게 될 겁니다. 각각 8타임, 4타임 이렇게 구성이 될 거예요. 네, 긴 시간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한 1년 열심히 뛰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달성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